1월 28일 2023년 1월 28일 문제고요.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어우, 말이 뭐 이래 되죠? 문장 해석해볼까?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는 거고 금융자산이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회계준에서 알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결산 시가 되면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손익을 뭘로다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을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가평가 측정 금융자산, 얘는 만기 보유 증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15번은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단기 매매 목적의 금융자산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맞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거 맞고요. 채무상품이 뭐죠? 사채를 갖다 우리가 채무상품이란 말 쓰는데, 채무상품인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다른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타 포괄손익이라든지 삼각평가라든지 이렇게 다른 금융자산으로 금융상품으로 다시 재분류할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취득 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 단기 매매 증권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죠? 그리고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에 반영을 했습니다. 4번에 틀린 문장이 뭘까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 시 지출된 거래원가는 밑줄 쳐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거래원가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수수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측정한다.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측정한다. 이 문장이 틀렸습니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시 한번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측정한다. 그 문장이 틀렸다고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분개하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만원 수수료 비용 1,000원 대변의 현금 11,000원.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 적 있죠. 그러니까 단기 손익 즉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볼래요? 만약에 매도가능 증권이면 11,000원 대변의 현금 11,000원 이렇게 분별합니다. 자, 매도가능 증권은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죠. 그러니까 얘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란 말 써요. 얘는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는 거고요. 취득원가에 가산. 만기 보유 증권도 마찬가지예요. 만기 보유 증권도 11,000원 대변의 현금 11,000원 이렇게 분별합니다.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뒤에 문장이 나올 거예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는데 이렇게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는데 얘만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장이 틀렸어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취득 시 지출된 거래원가 수수료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문장이야. 4번이 틀렸고요.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 1월 1일에 다음 같은 조건의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거야. 만기 보유 증권 여기 보세요. 요 만기 보유 증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말 쓴 겁니다.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취득 당시 공정가치로 취득하였다. 자,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2001년도 말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벌었습니다. 요거는 요 개념부터 봅시다. 액면 금액이 얼마? 10만원. 발행일이 1월 1일. 만기일은 2002년이니까 딱 2년이죠. 만 2년이에요. 하나, 여기 볼래요? 하나, 둘. 액면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액면이 10만원. 미래가치입니다. 액면 금액 10만원 옆에다가 미래가치 이렇게 써보세요. 미래가치. 미래 10만원을 갚기로 하고, 여러분 여기 봐요. 미래 10만원을 갚기로 했어요. 액면 이자율이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습니까? 10%라고 나와 있죠. 매년 여기 봐요. 액면 이자율이 10%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때 액면 이자
10만 원에 10%면 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때도 이자 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자를 만 원 지급하기로 했어요. 내가 2년 뒤에 10만 원을 갚을 테니까 이자는 만 원씩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줄래? 라고 하는 거야. 돈 좀 빌려줄래? 그럼 여러분 여기 봐요. 요거의 현재 가치를 구해줘야겠죠, 그쵸? 요거의 현재 가치를 구해줄 때는 요 발행 당시에 시장 이자율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시장 이자율이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을까요? 12%. 시장 이자율이 12% 나와 있습니다. 12%일 때 여러분 여기 봐봐. 원금은 이때 안 주고 이때 딱 한 번만 주죠. 그러면 곱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평가를 해주시는 거고요. 이자는 이때도 주고 이때도 주죠, 그쵸? 동일한 금액을 연속해서 줄 때는 곱하기 연금 현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연금 현가. 그러면은 자, 액면이 10만 원 나와 있고요. 현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2년일 때 현가 0.79719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연금 현가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69004가 나와 있어요. 1.69004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 이렇게. 내가 잘 봐요. 여기 봐. 2년 뒤에, 다시 몇 년 뒤에? 2년 뒤에 원금 10만 원 갚을게. 원금 10만 원 갚을게. 돈 좀 빌려줘. 지금 현재 버스비하고 2년 뒤 버스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내가 2년 뒤에 갚을 테니까 버스비 좀 빌려줘. 그랬더니 버스비를 1,700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2년 뒤에는 1,700원 갚으면 안 되겠지? 2년 뒤에 버스비 뭐 한 1,900원 뭐 이렇게 갚아야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2년 뒤에 10만 원 갚을 테니까 돈 빌려줘 그랬더니 이 원금의 현재 가치를 10만 원 곱하기 0.7979에서 79,719원을 빌려준다는 거야. 야, 나 이자도 만 원씩 줄 건데? 라고 한 거죠, 그치? 이자도 만 원씩 줄 건데 토탈 얼마 줘요? 2만 원 주죠? 그래서 2만 원의 현재 가치를 또 구했더니 2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했더니 얘는 곱하기 누적된 금액이니까 연금현가를 곱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만 원 곱하기 1.69004 했더니 16,904원. 16,900원. 요렇게. 16,900원. 2만 원의 현재 가치는 16,900원. 자, 한 번만 다시. 내가 2년 뒤에 10만 원 갚을게. 돈 좀 빌려줘. 10만 원 곱하기 현가 했더니 79,000원이 현재 가치라고 해서 79,719원 빌려준대. 야, 나 매년 이자도 만 원씩 줄 거야. 똑같이. 그랬더니 알겠어? 그러면 이자 곱하기 연금효과에서 2만 원의 현재 가치는 16,900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채업자가 나한테 얼마의 돈을 빌려주냐면 96,619원의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를 사채 발행가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를 사채 발행가액. 그래서 1월 1일 분기에는 잠깐만 여기 보세요. 1월 1일 분기에는 어떻게 주면 되냐면 조금 아래로 내려서 쓸게요. 1월 1일 분기에는 차변에 현금을 얘가 96,619원을 빌리는 거야. 그리고 2년 뒤에 갚을 돈은 10만 원을 갚는 거야. 2년 뒤에 갚을 돈은 10만 원을 갚는 거야. 그러면 96,000원 빌려서 대변에 10만 원 갚죠, 그쵸? 얼마 차이 나죠? 3,381원 차이 나죠? 이거 이자 주는 게 아니지. 버스비 주는 거지. 내가 지금 잘 봐. 내가 지금 버스비를 1,700원 빌려서 2년 뒤에 버스비 1,900원 갚았으면 그 200원이 이자 준 거니 버스비 준 거니? 버스비 인상분 준 거잖아. 절대 이자 준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그 인상분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반대편 입장에서는 대변의 현금이 얼마 나가느냐면 대변의 현금이 96,619원이 나가는 거고요. 차변에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일 수도 있고 매도 가능 증권일 수도 있고 만기 보유 증권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한 거란 말이야, 정아야. 그래서 96,619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는 취득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취득 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얘는 취득했으니까 이걸 취득 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야. 분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다 써볼까?
현재 버스비의 개념으로 할게요. 현재 버스비가 96,619원이고 2년 뒤에 버스비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10만 원이에요. 그럼 버스비가 이만큼 인상이 되겠지, 그치? 과연 얼마만큼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죠, 그쵸? 그 증가되는 금액은 플러스 상가격만큼 요 버스비가 증가하는 겁니다. 요 상가격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 하면은 12월 31일이 여기 봐요. 일단 요거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현금 96,000원 빌려오고 10만 원 갚는 거야. 얘가 이자가 아닌데 안 들고 오면 이자처럼 보이지. 야, 저 인간 버스비 1,700원 빌려주고 2년 뒤에 1,900원 이자를 200원씩이나 받아쳐먹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처럼 보여? 이자라고 보이잖아. 그래서 결산시가 되면 얘를 대변에 가서 없애주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주면서 차변에 뭘로 바꿔줘야 되느냐면 이자 비용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없애주면서 이름을 이자 비용으로 바꿔주는 걸 두 글자로 상각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한다.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계산을 주면 되느냐면 일단은 여기 봐요. 대변에 현금 이자 10,000원 준다고 했으니까 10,000원. 이자 10,000원 준다고 했으니까 10,000원이고요. 차변의 이자 비용은 얘 곱하기 시장 이자율을 해주시면 돼요. 시장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12%. 계산기 좀 뜯어봐. 96,610원 곱하기 12%. 96,610원 곱하기 12%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올까? 이자가 11,594원. 11,594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 이자율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여기 봐. 요거 곱하기 무슨 이자율? 시장 이자율. 요게 이자 비용이에요. 그리고 현금은 10,000원 준다고 그랬고 얘와 얘 차이가 4차 할인 받은 차금 상가격이 되는 겁니다. 1,594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버스비는 1,594원만큼 오르는 거야. 버스비가. 그럼 이때 버스비는 얼마일까? 계산기 두드려 봐요. 이때 버스비는 얼마일까? 빨리 두드려 보세요. 96,619원 플러스 1,594원 하면 이때 버스비가 98,213원. 그래서 이때 버스비가 10만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얘가 봐봐요. 버스비 1,700원 빌리고 2년 뒤에 1,900원 갚았어. 200원의 차이가 버스비 인상분이잖아. 버스비 인상분. 근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돈만 보면은 1,700원 빌려서 1,900원 갚으니까 200원 이자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결산 때가 되면 얘를 없애주고 이자 비용으로 바꿔주는데 우리는 회계비용으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상각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일단 현금 이자 10,000원 줘야 되고요. 이자 비용은 요거 곱하기 시장 이자율. 그래서 차액이 4차 할인 발행 차금이고 요 상가격만큼 버스비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 입장에서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자 비용의 반대가 대변의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비용의 반대는 이자 수익. 금액은 11,594원. 얘가 현금으로 줬으니까 얘는 현금으로 받겠죠? 10,000원. 그죠? 여기 4차 할인 받은 차금 상각된 만큼 얘는 받을 돈이 늘어나는 거죠? 맨 처음에 빌려주고 받는 거잖아. 빌려주고 사채가 돈을 빌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걸 받아야 되지. 받을 돈이 자꾸 늘어나죠.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이에요. 1,594원. 상각된 만큼 내가 표현하는 걸 천천히 4차 할인 받은 차금이 상각된 만큼 얘는 받을 돈이 늘어나요. 만기 보유 증권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말 쓰는 거야. 얘가 취득원가라고 그랬지. 그럼 요거랑 더해진 금액이지, 그치? 이렇게 더해지면은 이건 뭐가 되냐면 상각 후 취득원가가 되는 거예요. 얘하고 더해지면 뭐가 된다고요? 상각 후 취득원가가 되는 겁니다. 반대편 표현이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일단 여기에서의 답은 뭐가 답이 되는 거예요? 뭘 물었어요? 이자 수익을 물었지. 11,594원. 몇 번이 답이에요? 3번. 얘가 답이에요. 또 뭘 물을 수 있을까? 요 금액 입금 1년 말에 장부가액은 얼마니? 요걸 물을 수 있겠지.
요 금액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교에서 해주면 되는 거고요. 요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나중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냥 현재 가치 구해서 곱하기 시장이자율 한 게 이자 수익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때는 일단 요 체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문제 보자. 17번. 주식회사 3일은 2001년도 말에 태평의 주식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구입하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게 줄이면 뭐가 되는 거야? 매도가능 증권이 되는 거야. 그치?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였다. 2001년도 말, 2002년도 말 주식의 공정가치는 각각 6,000원, 4,000원이었다. 2003년도 중에 주식회사 3일이 태평의 주식 500주를 주당 6,500원에 처분했을 때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처분이익은 얼마인가라고 물었죠. 이거는 계산할 필요 없어. 무조건 빵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과정이 중요하니까 여기 보자. 지금 뭘 사갖고 왔어요? 주식을 사갔어요. 주식.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나는 쓸 때 저렇게 쓸게. 시험 문제 풀 때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자, 과정을 잘 보여줄게. 여기 보자. 첫 번째. 취득시. 얼마에 취득을 했다고 나와 있어? 1000주를 5,000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500만원에 취득했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500만원, 대변에 현금이 500만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500만원, 대변에 현금 5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가치가 얼마가 됐어요? 주당 6,000원이 됐어요. 얘가 여러분 처음에 취득한 게 몇 줄에 1000주 5,000원이래요. 1000주 5,000원이었단 말이야. 5,000원. 그런데 그 다음에 공정가치가 6,000원이 됐습니다. 그죠? 공정가치가 6,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본래 5,000원짜리가 6,000원 됐으니까 1,000원만큼 올랐지. 1,0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 100만원이 올랐죠. 뭐라고 합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100만원이고요.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100만원이에요. 얘가 기타 포괄손익이란 말이에요. 얘가 기타 포괄손익이야. 그래서 IFRS에서는 얘를 기타 포괄손익 인식, 공정가치로 평가했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란 말 쓰는 거야.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했잖아 얘를.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인식,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잖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런 말 쓰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공정가치는 얼마가 됐습니까? 4,000원이 됐죠. 4,000원이 됐어요. 4,000원.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볼래요? 자, 5,000원짜리, 즉 500만원짜리가 600이 됐다가 맞지 그치? 600만원짜리가 곱하기 1000점 600이잖아. 600만원이 됐다가 다시 얼마가 됐어요? 400만원이 됐어요. 여기다 다 곱하기 1000주를 하면 되잖아요. 곱하기 1000주를 하면 600만원짜리가 400이 됐으니까 200만원만큼 떨어졌지 그치?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얼마죠? 20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0. 차변에는 뭐가 없어지면 되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얘를 먼저 없애주는 거예요. 100만원. 이렇게. 얘가 먼저 없어지고. 그러면 나머지 얼마 차이 나죠, 여러분들? 100만원 차이 나죠? 얘가 뭐가 되느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자, 한 번만 다시 500만원짜리가 600이 됐을 때 100만원 올랐잖아.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이 100만원. 그 다음에 600만원짜리가 400이 됐잖아. 200 떨어졌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0,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을 먼저 없애주고, 그리고 얘는 다 없어진 거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된다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몇 주를 팔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500주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6,500원에 팔았죠. 딱 반을 팔았지.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볼래?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400만원짜리였었는데 잘 봐요. 400만원짜리를 반을 팔았으니까 얼마 파는 거예요? 200만원을 파는 거야. 400만원의 반이면 200이잖아요. 다시 한번 봐봐. 여기 얼마 있었어? 500. 여기 얼마? 100. 합치면 600. 200이 없어지니까 얼마 남아? 400. 400에서 50% 팔았으니까 얼마? 200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결론은 요거 400만원에 50% 파는 거니까 200만원 파는 거야.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오면 되느냐면 500주를 6,500원에 팔았어요. 얼마니? 325만원. 맞니? 325만원에 팔았어요. 325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 봐요. 여기 있었던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어 없어? 있죠. 얘를 또 정리를 해줘야 돼요.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0만원 정리를 합니다. 100만원 정리를 해요. 이렇게 다 정리가 돼서 없어지는 거야. 얘가 없어졌지? 얘 없어졌지. 자, 이제 마지막 차대변 비교해봐. 얼마 차이 나니 대변에? 25만원. 그래도 이득이란 말이야. 대변이니까 그치? 근데 주식은 처분이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 25만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는 거야. 다시 또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일단은 문제는 처분시, 처분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처분이익이나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답은 0원이라고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여기 봐. 나중에 잠깐만 미안 몇 프로 팔았다고 그랬어? 50% 팔았다고 그랬지 그치? 네. 맞아요? 50% 팔았어요. 50%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50%만 100만원에 50%면 얼마죠? 50만원만 정리가 돼야 돼. 50만원만.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50만원. 원래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얼마만? 50만원만 정리가 되는 거야. 50만원만 50%를 팔았으니까. 그런데 여기 봐요. 아니다. 그냥 어차피 처분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쵸? 처분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거니까 다 정리를 해주는 거 맞아요. 100만원이 다 없어지는 거야. 100만원이 다 없어지고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얼마 생기는 거라고요? 25만원 이렇게 생기는 거 맞아요. 처분이익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다 그때마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매도가능 증권은 주식 매도가능 증권은 처분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처분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얘가 사채 같으면 처분이익을 인식을 합니다. 얘가 뭐면? 사채 같으면 처분이익을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 50%만 정리해주고 50%면 얼마지? 50만원이죠. 그러면 여기 50만원이 가요. 250만원이니까 75만원 부족하죠? 매도가능 증권 처분이익 그렇게 인식을 해줘요. 기업회계 기준 주식도 처분이익을 인식을 해줘요. IFRS에서만 처분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거야. IFRS에서만 처분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근데 사채는 처분이익을 인식한다 안 한다? 한다. 조금 더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경과에서 시험 문제에서 주식이면서 기타 포괄손익 측정 여기 봐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을 물으면 고민도 하지 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얼마가 답이라고요? 땅원. 처분했을 때조차 처분 손실을 분개를 하지 않고 평가이익으로 분개를 했다가 나중에 이 평가이익을 이익 경우에 대체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 다 요거 이론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요거는 어쨌든 문제 푸는 요령은 요거만 핵심이야. 요게 핵심이야. 주식이면서 매도가능 증권을 처분했을 때 손실은 없다. 이익도 없다. 빵원이 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거래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여러분 아까 사채는 금융부채가 되는 거고요. 사채 반대편에서는 뭐가 됐어요? 만기보유 증권이 됐죠. 금융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반대편에서는 금융자산, 금융상품이 되는 거고 거래 상대방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금융부채나 만약에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지분상품, 자본이 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자본이 되는 겁니다. 쉽게 이렇게 여기 봐. 차변의 현금, 대변의 사채. 사채는 금융부채입니다. 사채는 금융부채. 그럼 반대편 입장에서는 대변의 현금, 차변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만기 보유증권. 얘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금융자산이 되는 거고요. 금융자산. 그래서 거기 금융상품은 거래 상대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반대편 입장에는 뭐?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자, 여기 봐요. 또 이런 경우 있었죠? 차변의 현금, 주식을 발행하면 뭐라고 하죠? 자본금, 지분상품이라고 합니다. 지분상품. 반대편 입장에서는요. 대변의 현금, 차변에 뭐가 되는 거지?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매도하는 증권 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금융 자산이 되는 거고요. 금융 자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상품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금융 상품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금융 상품. 그래서 금융 상품은 어느 한쪽에서는 금융 자산이 발생을 하는 거고 어느 한쪽에 반대편 입장에서 금융 부채나 뭐가 발생을 한다고요? 지분 상품이 발생하는 거래이다. 이거를 우리가 금융 상품 거래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 잘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매입 채무 및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금융부채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금융부채는 계약에 의한 게 금융부채야. 계약. 여러분 매입 채무도 뭐죠? 상품 매매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적이죠. 오케이? 이렇게 계약에 의한 채무를 금융부채라고 하는데 법인세는 계약에 의한 게 아니죠. 영업활동 결과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는 금융부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인세는 금융부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서 틀린 것은 법인세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3번. 현금이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다른 급의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은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급의 지분상품, 채무상품은 여기 봐요. 지분상품. 여기 채무상품, 여기 사채를 금융부채라고 한다고 했죠. 이 사채가 채무상품이에요. 사채가 채무상품이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채무상품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은 반대기업의 금융자산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동그라미 4번.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서 의무는 금융부채이다.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금융부채에 속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에서 법인세가 빠져야 되고 요거 여기 봐요. IFRS 쓰인 건데 우리가 현금 사채할 때 사채를 금융부채 또는 채무상품이라고 하는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 금융자산. 우리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주식이란 지분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얘를 지분상품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편에서는 금융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걸 우리는 그냥 금융상품이다 라는 표현을 쓴다. 19번. 주식회사 3일은 1월 1일에 3년 만기 액면적 1억 원 표시 이자율이 몇 %라고 나와 있습니까? 6%인 사채를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되고 사채 발행 시점에 유효이자는 8%라고 할 때 사채 발행 기간에 걸쳐 밑줄 쳐보세요. 사채 발행 기간에 걸쳐 밑줄 쳤어요? 여기서는 몇 년이에요? 그럼 만기가 3년이죠. 3년 동안에 인식하게 될 총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3년간의 이자 비용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요 개념이 있으면 된다.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실래요? 3년간의 이자 비용은 요 개념이 있으시면 돼요. 잘 봐. 잘 봐. 하나, 둘, 셋. 만기 때 얼마 지급하기로 했어요? 1억. 지급하기로 했죠? 맞아? 곱하기 얘는 이때는 안 주니까 곱하기 현가를 내주시면 돼요. 현가 찾아봐. 현가 3년일 때니까 0.79383 0.79383 3년 뒤에 1억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줄래? 라고 했더니 이 인간이 7,938만 3천원 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자도 줄 건데 라고 했어요. 요때 이자 주고 요때도 이자 주고 요때도 이자 주는 거죠. 그쵸? 얘는 원금이고요. 원금이고 이자는 몇 % 주느냐면 요때 주는 걸 우리가 표시 이자율, 다른 말로 액면 이자율 이란 말 씁니다. 몇 % 준다고 나와 있어요? 액면 이자율이 6% 준다고 나와 있어요. 6%. 1억 원에 6%면 얼마죠? 1억 원에 6%면 600만 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자는 요때도 주고 요때도 주고 요때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곱하기 뭐를 해줘야 되느냐면 연금 현가를 해줘야 돼요. 곱하기 연금 현가. 자, 연금 현가는 누적된 거예요. 2.57710 2.57710 곱해볼래? 600만 원 곱하기 2.57710 하면은 이자의 현재 가치가 또 계산이 됩니다. 얼마 나오니? 1,500.
46만 1540 2,600. 62,600원 맞아요? 두 개 더해주시면은 발행가액이 이걸 우리가 사채 발행가액이란 말 쓴다라고 그랬어요. 발행가액이 얼마 나오니 그러면 9,484만 5,6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자 잠깐만 1월 1일의 분계는 차변의 현금이 9,484만 5,600원 대변에 미래에 얼마 갚는다라고 그랬어요? 1억 그치? 미래에 얼마 갚는다고요? 1억 갚는다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차이가 뭐가 되는 거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라고 그랬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15만 4,400원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몇 년 동안의 이자를 물었어요? 3년 동안의 이자를 물었지? 그러면 이자는 한 방에 가면 돼. 한 방에 가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3년 동안의 이자 비용이니까 얘가 3년 동안에 없어지겠지? 다 없어질 거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다 없어질 거야. 515만 4,400원 다 없어질 거야. 3년 동안. 같이 몇 년 동안? 3년 동안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1,800 줘요. 그치? 이거 몇 년 동안 준다고요, 여러분? 3년 동안 주는 거예요. 그럼 두 개 합쳐서 차변의 이자 비용은 두 개 합치면 얼마가 되죠? 2,315만 4,400원이 되는 겁니다. 3년 동안의 이자 비용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거 굳이 1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몇 년 동안을 물었으니까? 3년 동안을 물었으니까 한 방에 없애주면 돼요. 한 방에 다 더해주면 돼요. 두 개 더해서 이자 비용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정리해주세요. 20번 문제 보자. 충당부채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미래의 영업손실은 최선의 추정치를 금액으로 해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뭐 화재라든지 폭발로 인한 영업손실 같은 거 미래에 예상되고 있는 그런 손실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충당부채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래에 지출될 것이 그죠? 미래에 지출될 것이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부채로 인식을 하는 게 충당부채잖아, 그죠? 근데 영업손실, 화재나 폭발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면 우리 회사는 언제나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 그지?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에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 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에 하며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되는데 최선의 추정치에 하며 이 경우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불확실성까지 모두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2번도 틀렸고요. 자,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출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지출의 시기는 확정되어 있는 의무를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출의 시기로 불확실합니다. 충당부채 가장 대표적인 종업원이잖아.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현재가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 현재 종업원이 과거에 1년 이상 근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자 봐요. 과거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한 사건의 결과 현재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쵸? 현재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종업원이 현재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그만두는 거죠. 그럼 미래에 지출될 거지, 그치? 근데 언제 퇴사할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출의 시기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어쨌든 이 종업원의 퇴직금을 현재 최선의 추정치 금액으로 충당부채를 인식을 해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요.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존재하고 그 퇴직금은 최선의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최선의 금액이면 되는 거예요. 미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긴 하지만 언제 지출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충당부채의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봐 다시 한번.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결과